네, 먼저 오늘 우리 한반도 평화 번영재단, 영어로 이름이 UN 피스코인데 우리 또 김동영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UN 피스코가 대북 지원 사업자로 이렇게 통일부에서 지정이 됐다는 뉴스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동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뭐 한 60분 하라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한 3, 40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요. 이게 시뻘건 거 뭔지 아시죠? 코로나 이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다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될 정도로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잠깐 좀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네. 어제까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7,4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165만 명. 아마 내년 초가 되면 1,00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가히 전 인류를 뒤덮고 있는 그런 전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이 뭐냐? 대체로 과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 온도 상승이 생태계를 파괴시켜서 이러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이런 것이 앞으로도 이 기후 변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이다라는 이런 좀 저희들한테는 대단히 좀 불편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라고 하는 기후변화, 다시 말해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많이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인간이 엄청난 물질 문명을 지금 추구하면서 특히 이 화석원료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면서 이 CO2가 증가하는 것이 이 지구온난화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세계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많은 그런 지금 이 화석 온실가스를 저희가 배출하고 있고, 그래서 2016년에 파리 협정에서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겠다. 여기서 어쨌든 중단시켜야 되겠다는 결의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탈퇴를 했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지금 귀여운 소녀가 스웨덴의 크레타 툰베리라는 16살 되는 소녀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바이든이 당선돼야 된다고 지지 성명까지 냈었는데 어쨌든 다음. 지금 우리 인류는 이런 CO2를 무한히 배출하는 이런 물질 문명에서 탈출해야 되는 문명의 대전환이 지금 시급한 그런 시점에 있고, 이번 코로나 이 팬데믹이 우리 인류로 하여금 인류 문명 대전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아이스크림 위에 있는 게 이 지구인데요. 지구가 아이스크림처럼 천천히 지금 녹아 내려가고 있죠. 아직까지는 1.5도 상승에 못 미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대로 가면은 2030년도 정도 되면은 지구 온도가 1.5도를 훨씬 넘어서 2도, 3도씩까지 이렇게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부산 앞바다의 해운대, 또 우리 인천의 영종도, 이것이 지금 물에 잠기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030년도까지는 지금의 CO2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라는 탄소 중립 선언을 하셨는데 사실 이 목표에 달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1.5도로 스톱해야 되는 이 전 인류의 시간이 지금 10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이 주제는 이 문제하고 깊이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라고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은
보통 역사는 국가 단위의 역사를 많이 얘기하죠. 미국사, 영국사, 중국사 이런 식으로. 근데 이분은 국가 단위보다 훨씬 큰 문명의 역사를 연구하신 분이고, 이분에 의하면은 인류 역사상 20여 개의 문명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 문명도 이 생명체처럼 생성과 발전 그리고 쇠퇴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이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런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이 인류가 지금 새로운 지구촌 문명에 들어서고 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그럼 이 과학의 발전으로 해서 이 지구촌이 지금 하나의 그 지구촌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전까지 인류를 지배했던 각 지역 단위의 문명은 지금 사실상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 문명, 이집트 문명, 또 뭐 인도 문명, 유럽 문명, 이 문명의 울타리들이 지금 서서히 깨지면서 이제는 뭐 비행기 타면은 뭐 하루면은 지구 반대까지 갈 수 있고, 또 뭐 휴대폰 하나면은 몇 초 만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들과 지금 통화가 가능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돌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 문명이라는 새로운 문명이 탄생되는데, 과연 그러면 이 어디서 이 새로운 문명이 탄생할 것이냐, 이것이 미국이냐 아니면 뭐 중국이냐.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유럽이 그동안에 이 새로운 물질 문명의 시작 지점이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미국이 사실 주도권을 잡고 있고, 그러나 미국도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지위를 서서히 양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다음으로 GDP가 높았던 것이 일본인데, 일본도 그 자리를 지금 중국에 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군사력, 경제력으로 세계 지금 2위 국가를 지금 마크하고 있는데, 그럼 중국이 새로운 문명을 주도할 것이냐? 저는 앞으로 새로운 문명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의 힘으로 새로운 문명을 리드해야 되는데, 저는 일본도 중국도 아닌 우리 한반도가 그 후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다음 이 토인비 박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1세기 이 지구촌을 리드할 새로운 문명의 가장 적절한 후보지는 동북아시아다. 그분이 한국이나 일본, 중국이라고 어떤 나라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동북아시아를 지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북아시아가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의 충돌하고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의 충돌하고, 그리고 드디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충돌하는 가장 격렬한 문명의 충돌지였다. 이번에 그 문명 그 이론에 의하면은 새로운 문명이라는 것은 그 문명과 문명이 교류하고 충돌하는 곳에서 새로운 문명이 생겨나기 마련인데, 그 19세기, 20세기 동북아시아의 역사가 이 문명과 문명이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문명이 낳지 않겠느냐. 사실 보면은 1840년에 그 영국이 중국을 침입하는 아편 전쟁이 있었죠. 1894년에 청일 전쟁, 그리고 1905년에 노일 전쟁, 1930년대 중일 전쟁, 1941년에 태평양 전쟁, 그리고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반도야말로 이 동북아시아 문명의 충돌의 한 가운데서 가장 고통을 받았던 그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구 물질 문명의 시작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8세기 영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의 뉴턴을 시작으로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 전에는 그 인간의 의식주를 전부 손으로 해결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옷을 만드는 것도 대부분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과학 또 산업이 발전하면서 공장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그런 산업혁명이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이 영국에서 시작된 그 방적 공장의 사진이고, 오른쪽의 사진은 그전에는 이 물품들을 말들이 싣고 나갔는데, 이제는 이 터빈이 발명되면서 기차로 물건을 대량적으로 이렇게 실어 나가는 그런 이제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근데 이 산업혁명이 인간한테 그 물질의 그 편리는 좋습니다만은, 이 산업혁명, 다시 말해서 대규모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팔려니까 식민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싼 원료를 수입하려니까 또 식민지에서 이런 원료를 수입해야 되는
이런 자본주의의 그 시스템 때문에 결국 서구의 열강들이 아시아하고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게 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만이 이 서구 열강처럼 산업화가 일찍되면서 이 아시아를 침략하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되죠. 그 다음 사실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일본의 그리고 서구의 동아시아 침략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93년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조선을 서서히 점령하게 되고 결국은 만주,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이렇게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디아스포라가 BC 4세기에 바빌론의 침공에 의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한국의 디아스포라는 그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략 과정에서 그 19세기 말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디아스포라의 첫 번째 시작은 러시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1863년에 13가구의 한민족이 그 두만강을 건너서 그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이고, 여기 사진은 1900년대 초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우리 신한촌의 고려인들의 사진입니다. 아주 모습이 초라하죠. 다음 1930년대 벌써 러시아로 이주한 우리 한민족이 한 2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이때는 스탈린,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공산화에 승리한 소위 적군파가 그때 백군파하고 싸워서 승리하면서 일본하고도 이제 대립을 하게 됐는데, 이 연해주에 사는 우리 한인들이 일본의 스파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스탈린이 연해주에 있는 18만 명의 이 우리 고려인들이죠. 이 사람들을 이 카자흐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이런 중앙아시아로 하룻밤에 강제로 이주시키는 그런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 사진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이 기차로 강제 이주를 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1937년이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일본의 동포들, 그 제1동포의 시작은 역시 일제식민지 과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취업을 위해서 혹은 유학을 가기 위해서 많은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1940년대부터 군인 그리고 노동자로 강제징용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 밑에 오른쪽 사진은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정신대 혹은 위안부로 그 일본에 징용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쨌든 이 슬픈 역사가 일본에서 시작이 됐는데 해방이 되고서 약 200만 명의 제1동포 중에 140만 명은 한반도로 오고 한 60만 명이 남아갔고, 이제 제1동포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민단이라는 소위 이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제1동포가 됐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조총련이라고 북한을 지지하는 제1동포가 이렇게 되면서 제1동포 사회가 둘로 갈라지는, 처음에는 조총련의 그 세력이 굉장히 컸다가 지금은 민단 세력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 저기 오른쪽 사진은 그 민단 학교 다니는 조총련 학교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사실 제1동포 사회에서 좀 제일 아쉬운 점은 이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의 이 문화의 그 정체성을 훨씬 좀 강하게 유지하는 게 조총련계 학교예요. 이것이 상당히 좀 아쉬운 측면인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좀 풀어야 될 숙제면서, 그리고 지금은 뉴카마라고 해서 그 해방 이후에 특히 70년 80년도에 그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일본에 정주하기 시작한 그 뉴커머의 인구가 한 20만 정도 합해서 지금 제1동포들은 한 90만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 미주 이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천에서 1902년 12월 22일 날 그 배를 타고 그 하와이로 건너간 103명의 노동자들이 미주 이주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하와이에 도착한 1월 13일이 지금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그다음엔 LA에서 오렌지 농장. 저 오른쪽 사진은 도산 안창호가 맨 그 왼쪽에 계시네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께서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애국하는 마음으로 따자라는 그런 그 독립운동을 사실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여기 사진은 이제 미주 이민 금년이 118년인데 왼쪽 사진은 그 미주 이민 100년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에 우리 어린아이들이고, 이 오른쪽에 세 명의 여성은 이번에 미주의 그 하원 국회의원에 당선된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의 딸들입니다. 은주, 순자, 그다음에 영옥 씨죠.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의 또 남자가 앤디 킴의 사진이 빠졌는데 이번에 네 명이나 이 미주 이민사에 정말 그 정말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치권에 이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그 오른쪽 아래 사진은 한글 학교 아이들 사진인데 지금 세계 1,800여 개 한글 학교가 있는데 가장 많은 숫자의 한글 학교가 지금 미주에 있습니다. 다음. 미주와 버금가게 많은 그 동포가 중국 동포들입니다. 미주보다 조금 더 많다고 합니다만은 왼쪽 사진은 1992년에 우리 한중 수교 이후에 중국으로 넘어간 지금 그 중국 한인들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선족과 합해서 지금 254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조선족 숫자가 훨씬 많죠. 오른쪽 사진은 북경에 있는 조선족들의 그 신년 축하 모임인데 지금 그 중국의 그 조선족들이 뭐 한 200만 정도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조선족들이 거의 90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그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한국에 나와 있는 이 해외 동포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어쨌든 러시아 또 미국, 중국, 일본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지금은 이제 뭐 동남아시아하고 저 아프리카 또 중남미에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만은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결론적으로 18세기 유럽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이 자본주의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서 서구 열강과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이 시작되면서 그 결과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흩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70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유럽에서 시작한 근대 물질 문명의 결과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도 사실 좀 그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만은 이것보다 더 또 가슴 아픈 것이 이 근대 물질 문명이 우리 한민족을 남과 북으로 분단한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그 저희를 초청한 이 코리안 피스코와 직접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에서 18세기 시작된 서구 물질 문명은 자본주의라는 이런 새로운 사회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자본가와 노동가라는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저 왼쪽의 사진은 그 당시 그 독일에 있었던 이 만화인데요, 신문의 만화인데 이 뚱뚱한 자본가들이 걸레 짜듯이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 노동자의 몸에서 떨어지는 것이 저 돈이죠. 다시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임금을 싸게 해야지만 자본가들이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대한 낮춰갖고 어쨌든 이제 그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것이 불법입니다만 당시에는 소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가운데 사진하고 오른쪽 사진은 그 나이 어린 10대 소년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어린이들이 많이 다쳤죠. 이렇게 그 자본주의의 그 뭐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현장을 보면서 이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자본주의의 이 비인간적인 그런 현장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 왼쪽의 사진은 가운데 이제 모세처럼 그 자본주의는 결국 부의 불평등으로 망할 것이다. 이런 그 십계문 같은 그 돌에 새겨진 그 이제 그걸 들고 예언을 하는 것인데 칼 막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상당히 좀 인간을 그 위주로 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선의에서 그 공산주의 이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논리에 의하면은 그 자본주의는 결국 그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서 망할 것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 자본가들이 생산되는 공장의 물건을 팔아먹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물건을 사주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이고, 그 소비자들의 대다수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인데, 이 근로자들의 지갑이 두터워야지 공장의 물건을 살 수 있고 공장에 계속 돌아갈 수 있는데, 어리석게도 자본가들이 임금을 착취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가난하게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소비자들이 가난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소비가 위축되고 결국은 공장의 물건을 팔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가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장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해서 자본주의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소위 그 막스의 그 자본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본주의가 발달한 영국이나 서부 유럽에서는 이 국가가 망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보다는 농민이 더 많은 러시아에서 이 공산주의가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대머리 까진 사람이 소위 그 소련 공산당의 이론적인 그 지도자였던 그 레닌이죠. 어쨌든 소련에서 이 공산주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우리 한반도 남북 분단의 서막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 우리 소련이 공산화됐을 때 우리 한반도는 일제 식민지하였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국 내지는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갔어요. 여기 있는 두 사진은 상해 임시정부 지도자들의 사진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해 임시정부 1919년을 우리 대한민국의 그 탄생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북한 정부는 이걸 또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는 그 중국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은 장개석의 지원을 받았었고, 또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승만은 또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죠. 다음, 반면 그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의 역할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뭐 이제 김일성이라고 하는데요.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였던 모택동, 그리고 소련 공산당의 지도자였던 스탈린의 그 후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 독립운동 과정에서 둘로 갈라진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과 자본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 결국은 한반도를 그 나중에 그 둘로 나누게 되는 그 이제 하나의 그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 이 사진은 가운데는 38선이고 해방 이후에 북쪽에는 소련군이 점령을 하고 남쪽에는 미군이 점령하는 우리 한반도가 분열되게 된 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결국 그 1945년 8.15 일본이 그 이제 물러나면서 한반도는 결국 북쪽은 소련이 지배하는 공산주의화 되기 시작했고요. 남쪽은 미군이 군정을 하면서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로 가는 그 과정을 겪습니다. 다음. 그래서 결국은 남쪽에서 이승만 대통령,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승만 대통령이 8일 일어날 우리 대한민국을 수립했고, 북한에서는 바로 한 달 뒤에 김일성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북한에 세우게 됩니다. 다음.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역사의 가장 슬픈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6.25 전쟁이 한반도에서 발발합니다. 6.25 전쟁은 단순히 남과 북의 충돌이 아니고 북한을 지원한 소련과 중국, 그리고 남쪽을 지원한 미국과 그 유엔 참전국들이 합한 국제전이죠. 다시 말해서 이 냉전 체제로 갈라진 이 그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 좌파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파가 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린 어떻게 보면 그 냉전의 이제 소산물인데, 따지고 보면은 자본주의도 그렇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한다는 공산주의도 결국은 서구 물질 문명의 다 부산물입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이 만든 그 이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민족이 이 이념의 호구 속에서 불행한 그 역사를 만든 것이 이 6.25입니다. 다음, 뭐 이건 6.25 사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슬픈 전쟁이 6.25였어요. 우리 동족 상잔 같은 동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었고, 여기에 외국 사람들까지도 이제 뭐 끌어들여서 아니면 참전해서 전쟁을 했고, 무려 5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런 비참한 전쟁이 6.25였고, 어느 한쪽도 승리하지 못한, 결국은 무승부로 끝나는 전쟁이 6.25였습니다. 다음. 근데 어쨌든 6.25를 정점으로 해서 그 뒤에 물론 이제 베트남 전쟁도 있었습니다만은 냉전이 서서히 와해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화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대땅뜨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런 영향 속에서 우리 한국도 소련 그리고 중국, 우리가 적성국가라고 했던 이 두 나라와 수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서독도 갈라졌다가 1990년에 통일이 되게 됩니다. 다음 사진. 특히 1988년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올림픽이 있었죠. 이 사실 올림픽이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외교를 하게 된 어떻게 보면 스포츠 외교의 큰 그 성공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왼쪽 사진은 1990년에 우리가 당시 적성국가였던 소련과 수교하는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역시 적성국가였던 중국과 우리가 외교를 수립하는 과정인데, 사실 소련은 우리하고 수교하면서 그 다음에 소련 공산당이 붕괴하게 되면서 동구가 한꺼번에 몰락을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1991년에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되죠.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는 그동안 적대적인 관계였던 한국과 소련,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는 만큼 북한도 일본과 미국과 수교해라, 이걸 교차승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야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힘의 균형이 완화되지, 만약 그 한쪽만 수교를 하게 되면은 이 국제사회, 한반도를 둘러싼 그 국제정치의 힘의 균형이 깨져버린다. 그래서 교차 승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남한은 중공 그리고 소련과 수교를 하는데 북한은 일본 그리고 미국과 수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북한으로 하여금 그 핵을 개발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하게 돼요. 제가 그 러시아에 가서 그 정의아 의장 모시고 그 러시아 외교관들과 그 한러 25주년 수교 기념식 때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당시에 그 소련이 우리하고 수교할 때 북한이 엄청난 그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아직 미국과 수교될 그런 그 지금 상황이 아닌데 당신네 나라가 그 한국하고 수교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결국 그때 소련 외교관들이 북한도 머지않아 미국 그리고 일본과 수교하게 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달랬다고 그러는데, 결국 북미 수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만약 북미 수교가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뭐 정세현 장관님도 똑같은 얘기하는데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역사의 과정입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결국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소련과의 그 군사 동맹도 깨지죠. 그리고 동구가 무너지면서 결국 국제적으로 중국만이 북한을 좀 지원하게 되고, 더구나 그 자기네 편이었던 중국과 소련이 그 한국과 수교하면서 안보에 굉장히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핵만이 북한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때부터 핵 개발을 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그 뒤에 지금까지도 뭐 육자 회담이다, 뭐 사자 회담이다 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혹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하는 여러 가지 핵 협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성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가장 큰 원인이 미국과 북한 사이의 불신의 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뭐 북핵 문제는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어쨌든 북미 관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 남북 한민족끼리는 어쨌든 이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종전선언 내지는 평화협정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핵 문제가 해결되면서 통일로 가야 되는 그런 점진적 통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남북 관계 정상화 내지는 교류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김대중, 김정일 두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했고, 2007년에 노무현, 김정일, 그리고 그다음 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도 무려 2018년에 3번이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야, 이제는 남북 관계가 정말 좋아지는구나, 이런 전망들을 많이 했죠. 다음. 그렇게 하고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이 최고 지도자가 만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당시에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한반도 평화는 이제는 뭐 되돌이킬 수 없다, 이제는 통일로 가는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걸었는데, 이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는지 이 다음 2019년 2월 27일 날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 회담이 결렬하게 됩니다. 이 사진 참 잘 찍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아주 안 좋죠. 네, 다음. 다시 문명의 얘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토인비가 얘기했듯이 동북아시아가 엄청난 문명의 충돌 과정이 있었었고, 여기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할 거라고 하고, 우리 한반도는 그 문명 충돌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서구 물질 문명의 부산물이고, 이 두 체제가 충돌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6.25라는 전쟁까지 겪었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분단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서구에서 시작된 이 물질 문명의 최대 피해자가 우리 한민족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이 피해 속에서 계속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냐? 저는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흥묘백묘론을 얘기했어요. 이념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유교가 지배하는,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외형상의 껍질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자본주의적인 그런 사회가 지금 중국입니다. 아마 중국에 계시는 우리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뭐 상당 동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두 체제 사이에서 피해를 겪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두 체제를 잘 이용을 해서 자본주의를 플러스라고 하고 공산주의를 마이너스라고 한다고 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남녀에 비교하면은 플러스가 남성이고 마이너스가 여성이라고 할 경우에 남녀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뭐 부부싸움도 나고 안 좋은 결과도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것이 서로 사랑으로 가면은 여기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게 또 남녀 관계처럼, 저는 이 두 문명이 충돌을 넘어서 새로운 창조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새로운 인류를 위한 대한 문명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 김동영 이사장님께서도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문명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새로운 문명의 전환이 어디에서 그러면 시작될 것이냐? 저는 거기가 동북아시아고 그 중에서도 우리 한반도다.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때문에 우리가 6.25라는 전쟁도 겪었지만, 자본주의는 자유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평등을 강조해요. 그러나 자유와 평등은 불가분의 관계였어요. 프랑스 혁명에서 주장했던 것이 자유평등 박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한테는 자유도 필요하고 평등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념의 노예에서 좀 벗어나서 이 이념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잘 쓸 수 있게,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그런 인간 중심의 새 문명을 우리가 리드해서 창조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이제까지 물질 문명이 지구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이 물질 문명의 폐해를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우리가 절실히 겪지 않았어요? 이제는 물질이 지배하는 그런 문명에서 이제는 정신이 지배하는 그런 문명으로 우리가 서서히 이전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 김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민족은 군사력 경제력을 갖고 세계를 리드하려고 하지 말고 문화로서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문화민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가 창조해야 될 새로운 문명은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그런 생태적 문명, 그리고 문화가 경제 군사력보다 훨씬 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문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UN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주장하듯이 인류가 한 형제 그리고 세계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특정 종교, 특정 국가가 힘을 갖는 그런 시대였다 그러면 이제는 특정 종교와 특정 국가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렇다고 뭐 각 국가나 각 종교가 갖고 있는 그 다양성을 배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모든 다양성을 조화시키면서 전 인류가 한 형제가 되는 이런 세계 시민주의, 글로벌 시티즌십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새로운 문명의 방향인데, 다음, 이 얘기를 이미 단군 할아버지께서 지금부터 4353년 전에 하셨어요. 단군 할아버지가 한민족 최초의 국가를 만드시면서 세우신 철학이 뭡니까?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너희 한민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모든 인류의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하는 것이 단군 성조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건국 이념입니다. 이게 오늘날 얘기하는 글로벌 시티즌십이에요. 저는 이런 훌륭한 정신을 가진 건국 정신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저는 앞으로 인류 문명의 방향이고 우리 재동포들이 나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오늘 회의 총회를 하시는 UN 피스코가 나갈 방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이 이름 참 잘 지었어요. 그래서 홍익 정신으로 새로운 지구 문명을 창조하자. 네, 우리 김동영 이사장님 지금 문명의 전환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문명의 전환의 그 기본이 우리 한민족이 이미 갖고 있다. 홍익 정신이다. 그래서 첫째, 종교와 정치의 갈등을 넘어서자. 불교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이제는 싸우지 말고 인류를 위해서, 또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좌우가 이제는 인류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봉사하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되고,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 모든 국가, 모든 이념이 대화해하고 대용서하고 대관용의 자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문제를 특정 국가나 특정 종교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세계 시민의 입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자. 이것이 오늘 총연하신 UN 피스코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결론입니다. 자, 750만 재동포가 어떻게 가야 되냐? 첫째는 완코리아 운동을 해야 돼요. 완코리아 운동. 우리가 세계 평화를 얘기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싸우면 세계인들이 우리를 따라오겠어요? 우리 내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만날 여야 진보 보수 싸우는데 이제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동영 이사장이나 저나 국회에서 늘 평화와 화해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념의 갈등을 굽고자. 두 번째, 지금도 전라도 경상도 이 갈등이 심각해요. 전라도에서 국회의원 되려면 민주당 돼야 되고, 경상도에서 빠지달라고 그러면 뭐 저쪽 당 가야 되고, 네. 이건 상당히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해외 동포들끼리는 이런 지역 갈등하지 마시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따지지 마시고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나아가서 남과 북이 이제는 하나가 돼야 되지 않느냐. 민족 갈등 해소하자.
그래서 해외 동포들께서는 제2의 독립운동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미국하고 중국 동포들이 시작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현재까지의 그 분단된 이 코리아는 완전한 독립이 아니에요. 완전한 독립은 우리가 한반도가 하나가 될 때, 한민족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독립이기 때문에 이 미완의 독립을 완성시키는 제2의 독립운동을 우리 해외에서 750만 재동포가 부르셔야 된다. 이 UN 피스코가 좀 그 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원 코리아 다음에 원 월드 운동이에요. 한중일을 화해시키자. 아니 유럽은 유럽 공동체를 만드는데 왜 한중일은 그 동북아 평화 공동체를 만들지 못합니까? 우리가 한자, 유교, 불교 문화라는 그런 공동의 문화 속에서 2000년을 같이 살았는데 화해 못할 이유가 없어요. 먼저 그래서 동북아 공동체를 성공시켜야 되고, 두 번째, 중국과 미국이 지금 패권 싸움하고 있는데 전 중국이 주장하는 사회동포주의나 미국이 주장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궁극적으로 평화를 지향한다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 사이에서 지금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되지 말고 그 디즈니 월드 가보니까 두 마리의 고래 위에서 아주 두 마리의 고래를 멋있게 그 쇼를 하게 만드는 조련사가 있더라고요. 그 조그만 조련사처럼 우리가 땅은 적지만 마음은 크게 해갖고 중국과 미국도 패권 싸움하지 말고 우리 동북아시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화해시켜야 되고, 세 번째, 서구와 이슬람권 아직도 중동에서 만날 폭탄 터지고 있잖아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나 알라 하나님이나 결국 하나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싸우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슬픈 게 종교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 한국은 지금 불교, 기독교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한국에 지금 종교 평화 운동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종교 평화 운동도 한국이 저는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인류를 한 형제로 만드는 원 월드 운동을 주장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인류만 하나 돼서는 안 돼요. 이 지구상에 인류만 있는 것이 않잖아요. 수많은 생명체들이 우리 인류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원 플래닛 운동을 해야 된다. 이 지구에 사는 온 생태계가 하나다. 그래야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물질을 소유하려는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서 물질 친화적 삶에서 자연 친화적 삶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 이 하나뿐인 지구를 우리가 살려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 원 플래닛 운동입니다. 결론입니다. 코리아. 세계인들은 우리를 코리아라고 불러요. 이 코리아가 어디서 나왔냐? 왕건이가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고려라고 이름 지었어요. 한자의 뜻은 매우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높을 자, 높고 아름다울려. 그럼 무엇이 아름답냐? 우리의 삼천리 금수강산도 아름답고 한류에 나오는 우리의 배우들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이 저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재동포들께서는 코리안이라는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거주국에서 그 나라 국민들한테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또 우리 모국 코리아에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전 인류와 생명을 사랑하여 이 지구를 살리는, 그래서 온 인류로부터 칭찬받는 아름다운 민족 코리아가 될 때 우리 재동포들이 빛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 150년 동안 흩어진 750만 디아스포라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저는 그것은 이 홍익인간의